범죄의 여왕이라 불리는 애거사 크리스티가 1934년 출간한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눈사태로 인해 멈춰선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침대칸 승객 모두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마침 이 자리에 있게 된 명탐정 에르큘 푸아로가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간 이야기입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특이한 설정과 반전 그리고 다채로운 등장인물로 인해 라디오, 영화, 드라마 등 수많은 대중 매체로 각색을 거쳐오며 관객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시드니 루멧이 감독한 1974년 영화가 가장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애거사 크리스티의 작품을 각색한 모든 영화 중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각색했던 영상물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애거사 크리스티도 이 작품만큼은 마음에 들어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애거사 크리스티의 유일한 불평은 내가 쓴 에르큘 푸아로는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코스염을 갖고 있는데 영화에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죠. 영화 말미에서 푸아로는 탑승객을 모두 식당 칸에 모아놓고 자신이 알아낸 사건의 전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푸아로는 용의자로 의심됐던 탑승객을 한 명씩 신문했을 때를 회상하죠. 하지만 푸아로의 회상 속 탑승객의 모습은 실제 영화 초반에 나온 신문 장면 속 모습과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앞서 푸아로가 신문을 했을 때 탑승객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촬영됐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말미에서 푸아로가 이 순간들을 회상할 때 탑승객은 똑같은 대사를 말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기법으로 다시 촬영된 모습입니다. No. 우선 다른 조명 셋업으로 인해 이들의 얼굴엔 조금 더 날카롭고 극적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어서 초반과는 시각적으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조명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탑승객의 얼굴을 크고 이상하게 왜곡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 행동과 증언으로 푸아로에게 왜곡된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 즉 플래시백을 도입할 때는 과거로 시점이 바뀌는 것을 알리는 특정한 편집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시각적으로 현재와 다르게 구분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상투적인 방법은 과거 장면의 채도를 극단적으로 줄여서 화면을 마치 낡은 옛날 사진처럼 흑백 또는 세피아 톤으로 만드는 것이죠. Here's what happened. Last week you came in here alone after hours. 하지만 시드니 루멧은 자신의 작품에서 이용한 연출 기법인 렌즈 플롯을 통해 다른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맥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 뜨거운 오후, 네트워크 등을 감독한 시드니 루멧의 저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부서를 하나씩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루멧의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루멧은 이 책에서 영화 제작에 관한 자신의 고충과 철학을 유머있게 풀어냈죠. 여기서 시드니 루멧은 자신이 고안한 렌즈 플롯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렌즈를 이용한 이 스토리텔링 기법은 앞서 언급한 오리엔트 특급 살인에서 왜곡된 진실을 표현할 때 쓰였죠. 영화 초반 신문 장면에서 루멧은 등장인물을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한 영상을 잡을 수 있는 표준 렌즈, 즉 50mm, 75mm, 100mm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회상하는 시점을 촬영할 때 루멧은 21mm 광각 렌즈를 썼죠. 루멧에 의하면 렌즈는 각기 고유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서로 다른 스토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시드니 루멧의 렌즈 플롯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된 작품은 1957년에 개봉한 루멧의 첫 장편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입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1950년대부터 텔레비전계에서 활약하고 있던 시드니 루멧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에서 12명의 배심원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배심원실에 모입니다. 소년의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단 한 명, 헨리 폰다가 연기한 8번 배심원이 소년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실제 상영 시간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동안 나이, 직업, 성격이 모두 다른 12명의 사람들이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건의 진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에서 루멧은 12인의 성난 사람들의 제작비는 당시 다른 영화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였던 35만 불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촬영은 처음과 마지막 몇 분을 제외하고는 작은 배심원실에서 진행됐죠. 하지만 이런 제약은 루멧으로 하여금 더 나은 연출을 시도하게 했습니다. 우선 시드니 루멧은 이 영화의 연출에 있어서 12명의 사람들이 방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루멧은 배심원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방이 더욱 작게 느껴지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루멧은 영화 초반부를 표준 렌즈로 찍었습니다.
법원은 크고 넓고 안정된 공간으로 보입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8번 배심원의 의견에 배심원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동조하고 반대하면서 대립이 점점 거세집니다. 루멧은 이를 시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50mm, 75mm 그리고 100mm, 즉 점점 긴 초점 거리의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했습니다. 초점 거리가 길어질수록 피사체와 배경 사이의 거리가 압축되기 때문에 배심원이 화면에서 차지한 비율이 커지고 주위에 있는 벽은 좁혀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될 때 등장인물을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던 관객은 어느새 불편할 정도로 코앞에 와 있는 배심원들을 보게 되죠. 마침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소년이 유죄라고 주장하던 배심원이 결국 무죄로 의견을 바꾸자 다음 샷은 곧바로 표준 렌즈로 바뀝니다. 숨이 막힐 듯한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이죠. 배심원들이 법원을 떠난 장면에서 루멧은 거의 2시간 동안 갇혀있던 배심원들과 관객에게 숨 쉴 공간을 내주기 위해 지금까지 영화에서 쓰이지 않았고 관객에게 가장 넓은 시야를 보여줄 수 있는 광각 렌즈를 선택했습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는 렌즈 플롯 이외에도 시드니 루멧의 연출력을 볼 수 있는 시각적 장치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전체 분량의 첫 3분의 1에서는 등장인물의 실제 눈높이보다 위에서 촬영했는가 하면 중간 3분의 1에서는 카메라의 각도를 바꿔 등장인물의 실제 눈높이에서 촬영했고 마지막에서는 눈높이 아래에서 찍었습니다. 배심원실의 천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공간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시드니 루멧은 영화 제작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한계를 연출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기회로 생각했고 다양한 기술을 스토리를 표현할 수 있는 연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루멧의 연출력은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나 12인의 성난 사람들처럼 감독의 연출에 제약이 많을 것 같은 폐쇄된 환경에서 더욱 눈에 띄고 빛났던 것 같습니다. 12인의 성난 사람들은 수많은 세대가 법, 도덕, 사회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고전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 연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미국 국립영화등기부에 의해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 의미가 크다고 인정받아 미국 의회 도서관에 영구 보존되게 되었죠.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담긴 영화를 만든다는 것 또한 영화인과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 알고 싶은 영화 팬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